우리가 사랑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 우리한테까지 오는 걸까요? 한 언어로 쓰인 문학이 전혀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 그 안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예술, 문학 번역의 세계를 깊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다른 언어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단어를 1대1로 바꾸는 작업이라면 예술이라고까지 하진 않겠죠. 이야기는 새로운 문화 속에서 숨을 쉬고 또 새로운 독자의 마음속에서 온전히 살아나야 하니까요. 바로 그래서 번역가는요, 그냥 언어만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원작자의 감성을 이해하는 예술가이면서 시대적 배경을 꿰뚫는 역사가, 그리고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정말 정교하게 이어주는 다리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한 사람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해요. 바로 자넷 풀 교수인데요. 과연 이분이 어떻게 한국 문학을 만나게 됐고 그 번역의 길 위에서 뭘 발견했는지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여정이 그렇듯이 그 시작은 정말 예상치 못한 우연이었어요. 이야기는 1980년대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는 현실적인 취업이 중요했으니까 실용적인 언어로 일본어를 선택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국제 엠니스티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교양 수업으로 들었던 그 한국어 수업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영국에는 한국학을 제대로 공부할 곳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야만 했고 결국 그곳에서 식민지식이 문학이라는 자기만의 길을 딱 찾아내게 됩니다. 아니, 그때 한국학이라는 게 얼마나 생소하고 좀 외로운 분야였냐면요. 들어보세요. 풀 교수가 처음 들었던 그 한국어 수업의 학생 수가요. 본인 포함해서 딱 2명이었대요. 정말이죠? 자, 그렇게 시작된 그녀의 연구는 우리를 번역의 가장 깊은 곳, 그 핵심적인 딜레마로 이끌고 갑니다. 번역가들은 대체 무엇과 싸우는 걸까요? 단순히 단어랑 씨름하는 걸까요? 번역의 딜레마는 바로 이런 단어들에서 시작돼요. 예를 들어 이태준 작가의 수필에 나오는 잉어라는 단어.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올까요? 컬프이라고 나오겠죠. 근데요, 작가가 그리고 싶었던 건 그냥 물고기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그 고즈넉한 오후, 낚싯대를 들이우고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잉어를 바라보는 그 감성, 그 평화로운 세계 전체, 바로 그걸 옮겨야 하는 거거든요. 할미꽃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풀 교수의 번역 철학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해요. 작가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 그가 만들어내고자 한 세계를 파악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번역은요, 단어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계를 고스란히 재창조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풀 교수의 번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한 문학 작업을 넘어 아주 큰 역사적인 질문을 던지는 도구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한국 근대사를 생각할 때 일제강점기랑 그 뒤에 냉전 시대를 딱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풀 교수는 이 둘이 사실은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진 하나의 역사라고 봐요. 식민주의가 남긴 상처나 왜곡된 구조가 냉전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이름만 바꾼 채 계속됐다는 거죠. 정말 날카로운 통찰 아닌가요? 그래서 그녀는 일부러 이태준이나 최명익처럼 월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한에서 오랫동안 외면받았던 작가들의 전생애를 조명하는 겁니다. 분단 이후에 북한에서 쓴 작품까지 전부 번역해서 소개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냉전이라는 이념의 칼날에 잘려나간 한 작가의 문학 세계를 온전히 복원하려는 시도인 동시에 단절된 것처럼 보였던 우리 역사가 사실은 이어져 있었다는 걸 증명하려는 어떤 저항 같은 행위인 거예요. 자, 그녀의 이런 깊은 고민은요, 지금 딱 이 시대의 가장 뜨거운 두 가지 이슈와 정면으로 만납니다. 하나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문학의 엄청난 인기고요. 다른 하나는 모든 걸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인공지능, 바로 AI라는 도전이죠. 생각해보세요. 인간 번역가는 뉘앙스, 공감, 맥락 이런 걸 다 따지잖아요. 다른 문화가 가진 고유의 색깔, 그 낯섦, 다름, 그 자체를 존중하고 지키려고 애씁니다. 근데 AI는 어떨까요? AI는 가장 보편적이고 평균적이고 안전한 단어를 골라서 언어를 매끈하게, 균질하게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소수의 목소리, 주류가 아닌 독특한 경험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지워지거나 침묵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풀 교수는 이 AI의 위험성을 아주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생성형 AI가 지배적인 언어와 문화, 즉 헤게모니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번역이 좀 빨라지고 편해지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목소리를 살리고 어떤 목소리를 죽일 것인가 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질문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학과 교육에 대한 그녀의 깊고 겸손한 철학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그녀는요, 스스로를 한국 문학이란 이런 겁니다 하고 정답을 알려주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가 진짜 추구하는 목표는 훨씬 더 근본적인 데에 있더라고요. 이 말이 저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는 한국 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함께 읽고 그 독서 경험에서 어떤 지식이 나오는지 살펴보고자 할 뿐입니다.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교실에 들어갈 때 정해진 답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작품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가 떠오르는지 함께 발견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발견하는 과정. 바로 이게 그녀가 믿는 문학의 진짜 힘인 거죠. 오늘 우리는 번역이라는 창을 통해서 문학과 역사를 좀 새롭게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재밌게 읽은 해외 소설 아니면 감명 깊게 본 외국 영화 뒤에는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예술가들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결코 닿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